24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해설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렇죠? 그 주의주의자들 얘기를 했죠. 잠깐. 그 중에 한 사람 딜타 얘기를 그냥 아주 지나가면서 가볍게 했어요.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여기 등장하는 존 돈 스코트스라는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주의주의라는 게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고 그것이 중세 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볼런터리즘 의지를 주요 원리적 사체로 강조하는 주의 주장입니다. 주의주의는 이 배경은 12세기, 13세기, 14세기 부분에 이제 유행했던 건데 원래 중세의 철학 또는 중세의 그 지성은 기본 기획 목표, 요즘 말하면 사업 기획이 뭐냐? 이거는 그리스의 철학, 아주 투명한 지성입니다. 지성. 이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인간 지성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중시하는 사유 형태였어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 당시 신앙을 지금 화해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이건 다분히 뭡니까? 지성보다는 반지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지성입니다. 이게 상당히 신비스러운 말이에요. 툭하면 뭐 계시를 얘기하고 그러죠. 그냥 믿음을 얘기하고 말이죠. 어떤 정당화나 증거보다는 믿음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가 중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그 로마가 공인하고 콘스탄티누스 제제인가요? 4세기 초에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인정한단 말이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그 이전에는 배척했는데 그리고 그 4세기 말에 가서 한 380년 전후일 겁니다. 가서 이걸 국교로 만듭니다.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그러니까 정식 국가의 종교가 된 거예요. 기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서양사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통합됩니다. 문명이. 기독교가 중심이 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국교로 가지고 이제 그 제국을 다스리려면 이 로마 제국에 다양한 족속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뭐 기독교 하는 유대 쪽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 철학을 계승하고 있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지성인, 합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조금 이게 수용이 가능하지 않단 말이지. 뭐 좀 저렇게 너무 좀 맹목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식의 반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기독교의 교리나 그 신앙 체계를 조금 논리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런 식의 의도가 결국 뭘 낳느냐? 기독교 신학, 오늘날 신학입니다. 신학은 이건 종교와는 달라요.
뭐 종교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그러니까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학문 아닙니까? 학문이 이게 이제 5세기, 6세기 되면서 이 과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어거스틴 들어보셨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름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6세기 정도인가요? 이 사람은 그 플라톤 철학을 계승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그러면서 기독교 신학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이렇게 엮으려 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보면 시는 그건 뭐 계시 영역이고, 그다음 자연은 이건 뭐 그냥 경험적 탐구 영역이다. 이걸 그냥 이렇게 양립될 수 있는 걸 봤어요. 이것 자체를 이렇게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가다듬으려 하지 않았어요. 뭐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초기 신학적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자연에 대한 이해와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한참 후에 11세기, 12세기에서 13세기까지 되면서 이 문제가 아주 이제 중심 문제가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역시 카톨릭하신 분들은 카톨릭계에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플라톤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온, 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때는 13세기가 되면서 아랍으로 포획되었던 그리스의 문헌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7세기, 8세기일 겁니다. 8세기쯤 돼가지고 그쪽 그리스가 지중해 이렇게 있죠. 지중해. 뭐 그림은 좀 이상한데 이거 이탈리아 반도라고 합시다. 여기 크레타 섬인가 있고 이쪽에 아프리카 북단이죠. 여기가 이렇게. 요즘 여기 시끄러운 동네고 이 동네가. 근데 여기가 이쪽 세력 아랍 흔히 사라센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됩니다. 그 이때 왔던 아랍 그 세력이 그렇게 무자비한 세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뭐 요즘 워낙 서구 유럽 중심의 세계사적 시각을 갖고 있어서 아랍 그러면 좀 뭐 떨어지는 것처럼 천만에요. 똑똑했습니다.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 가서 그리스 저장소에서 뭘 가져오냐? 이 서적들하고 문화재다 이거 알아본 거예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쌓아둔 게 아니라 아랍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교육했어요. 연구하고. 그런데 이게 다시 나중에 역수입돼요. 로마 제국으로. 워낙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그때 이 시기의 사람들이 그전에 플라톤만 알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럴싸하단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신학을 좀 합리화해보자. 해서 그것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또 성공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13세기 인물입니다. 그럼 이 기본 전략은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른바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화해시킬 거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계시신학과 양립 가능하다. 계시신학은 신이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대로 탐구하는 겁니다. 신이 표현하는 대로 탐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하지 않아요. 계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거 반대라기보다도 대비되는 게 자연신학입니다. 이건 자연을 탐구하는 가운데 신의 뜻을 읽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 세계를 통해서, 세계 속에 반영된 나를 통해서 신의 뜻을 읽어낸다. 그럼 자연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건 신의 지적, 신의 지적, 지성적 작품이다. 지적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신의 지성적 기획이 들어가 있다. 기획. 자, 인간의 지성과 신의 지성은 동종이다. 동종.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성, 이성을 가지고 넓은 표현으로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신의 작품 속에 신의 뜻을 읽어낼 수 있다. 같은 지성이니까. 이때 지성의 이 작품 속에 있는 기획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세계입니다. 텔레스가 그려냈던 그런 세계상. 이거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기획에서 끝난 게 아니라 원래는 신의 것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표현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고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았던 그 다양한 범주를 그냥 이용해서, 지적으로 이용해서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신의 뜻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가장 그 중세의 정점에 있던 그 신학의 모습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전성기에 있던. 그런데 이단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그 반대 세력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주장에는 비록 그 세를 얻지 못해서 찌그러들어 있지만 어떤 게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식의 주장이 이렇게 한참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깐죽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본시가 말한 요하네스 둔 스코투스입니다. 스코투스. 또 묘하게 영국 사람이에요. 토마스는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 쪽이에요. 이탈리아 쪽.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중심이라 그러면 로마가 변방이죠, 좀. 변방. 뭐라 그러냐면 이런 식의 얘기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좀 이상하다,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말이죠. 신이 자신의 지성이 기획하는 대로 뭔가를 한다면 신은 자유롭게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다 말이죠. 자기 지적 능력, 지성의 기획에 복속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절대 자유가 아니다 그러면 신은 절대 자유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신이 만든 기획, 그거는 결국 자기의 지성이 명령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지적 설계에는 그런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의 규범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받아줄 수 없다. 신은 절대 자유여야 된다. 절대 자유. 모든 규범은 그게 도덕적 규범이건 지적 규범이건 모든 원리건 말이에요. 다 이 자유 밑에 있어야 된다. 밑에. 그러니까 신은 모든 규범을 초월해야 된다. 그래야 절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은 그 자체로 자유의지다 말이죠. 본질이.
지성은 의지에 복속할 뿐이다. 지성이 위에서 의지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계를 만들 때 지성적 기획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신은 그냥 만들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원리를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자유, 의지의 산물인 세계를, 자연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성 가지고는 안 되고 의지에 호소했다. 오히려 같은 원리니까, 동종적이니까 말이죠. 지성을 가지고 세계, 의지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분석해서 뭔가 알려고 하는 건 월권이다 말이죠. 오히려 의지, 정서 이런 게 오히려 신과 더 가까워진 하나의 그 수단일 수 있겠다 말이죠. 사실 그 이런 식의 주의주의적 의지가 이 세계의 핵심이다라고 했던 건 사실은 다 훨씬 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쇼펜하우어 들어보셨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거기 가면 이 세계는 그야말로 의지예요, 완전히. 이 저자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철저히 그 사람은 의지를 중심에 놓고 세계 자체가 의지를 밑바탕에서 그 삶을 추구하는 어떤 욕망 덩어리로 봤어요, 근원적으로.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은 같은 영국 사람이었던 지난 생에 잠깐 얘기했죠. 오캄, 윌리엄 오브 오캄. 또 동조합니다. 동조. 그래, 세계의 근본 원리는 세계를 작동시키는 근본 원리는 의지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이게 예측 불가능한 거야. 그걸 하려면 신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 그냥 뛰어드는 거야. 신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걸 분석하려 하지 마라. 그래도 뭐 알 수 없어. 그러면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뭡니까, 신학과 그 자연 철학을 이렇게 매개하려 했던, 화해시키고자 했던 그 중세 주류 철학자의 시도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또 하나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도전이 있었어요. 그거는 흔히 보편 논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보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칙 얘기하면서 할 때 그 보편, 흔히 본질로 표현되기도 하죠. 우리가 법칙이라는 건 보편이라고 그랬었죠. 개체는 사물이고, 사물은 개체고, 특수고. 그러니까 특수와 대비되는 보편. 그건 특정 개체군에 공유되는 그런 특성, 그걸 보편이라고 합니다. 특정 개체군에 공유되는 특성.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군을 모아놓으면 그 인간 하나하나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면 그건 보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인간성, 그러면 그건 보편입니다. 인간이 지닌 이성, 인간 모두가 이성을 지닌다면 이성은 보편자입니다. 중세의 논쟁은, 보편 논쟁은 이 보편이라는 게 진짜 있어? 이거 있는 거야? 라는 논쟁입니다. 플라톤이 있다고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고 그랬던 겁니다. 이데아로서, 아니면 사물의 형상으로서 있단 말이죠. 그건 진정한 학문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본질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데아라고 하는 것, 다 이거란 말이죠. 보편자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한 11세기 때 보면 몇 사람이 등장해서 그거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이 정통에서는 뭐 있단 말이죠. 보편자라고 하는 것, 보편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고 하면 이걸 실제로 있다, 실제한다. 실제론. 실제 있어. 보편자는 있다. 보편적인 요소는 있는 거다.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 뭐만 있느냐? 말, 이름, 말만 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말은 있지만 인간성에 해당하는 공유되는 특성 그런 건 없다. 그를 이름만 있다. 그래서 오로지 유자에다가 이름 명자 써가지고 유명론. 리얼리즘, 노미널리즘. 노미널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박터지게 싸우니까 중간자가 생겨납니다. 중간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 뭐만 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있다. 이름만 있는 건 아니고 이름 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추상해서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 그걸 개념으로서 있다. 개념론. 둘 다가 아닌 개념론. 이걸 온건만 타협책이죠. 근데 물론 실제로는 조금 입장을 완화시켜가지고 소박한 실제론이 있고 아주 나이브한 다 있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박한 실제론은 우리가 보는 대로 다 있는 거야. 인간이 만든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투박하다. 그래서 너무 나이브하다 말이죠. 영어로 해서. 그래서 소박 실제론, 소박. 나이브하듯입니다. 나이브. 긍정적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 의미입니다. 소박이란 말은 여기서 나이브하다. 너무 생각이 짧다. 단순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은 온건한 마드리타다. 타협적이다 말이죠.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편에 가깝습니다. 이 사물 속에 있다 말이죠. 보편자가 인간성이라는 건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게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플라톤 말한 것처럼. 플라톤처럼 얘기하면 소박한 거다. 이렇게 보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온건. 요거는 플라톤.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여기서 그 정점에 이르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입각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건 실존자가 됩니다. 근데 유명론자들은 이 모든 걸 거부합니다. 헛소리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뭐 러셀 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그보다 더 나중에 나왔던 사람 아까 여기서 잠깐 유명론에 그 동참했던 사람 있죠? 유명론이 아니라 주의주의에 동참했던 사람 누구예요? 벌써 까먹었어요? 둔 스코트스의 의견이 맞다 했던 사람 오캄 그렇죠? 예, 윌리엄 오캄 유명한 대표적인 유명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주의, 의지를 중심에 놓는다 라고 하는 점에서도 당대의 정통 세력의 반기를 들었고 유명론을 지지했다는 점에서도 똑같이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수에 다 반대표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반대 입장을. 그러니까 중세의 거대한 긍정적 기획,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 철학의 그 지성을 결합시켜야 그래서 기독교를 공부하고자 했던 그 목표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공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중세는 13세기다. 13세기에서 14세기 살았던 사람이야.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인데 한 세도 좀 뒤진 사람이에요. 한 세쯤. 이리 오면서 이게 13세기, 14세기 뭐 100년 같으면 같은 시대 인물이지만 조금 이제 그 후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득세를 하면서 문화라는 건 물론 어떤 한 측면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이 피폐해질 때예요. 말기가 되니까 13, 14세기 되면 피폐해져요 엄청.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또 잘 아는 교황권이 위축되기 시작해요. 아비뇽 뉴스 들어봤죠 그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세속의 황제한테 밀리는 권력에서 그 이제는 교황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세속의 왕들은 다 밑에 있고 임명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왕이 되고 그랬단 말이죠. 추인해줘야. 근데 교황이 그 권위가 무너져가지고 아직 황제가 더 위에 가요. 세속의 황제가. 그래서 프랑스에 누구예요? 그 필리프 4세인가? 그러니까 그 교황을 불러다가 아비뇽에 가둬버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교황이 그러니까 권위가 추락해버리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뭡니까 그 교권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그 사건들이 벌어져요. 중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14세기, 15세기쯤 오면 그 뭡니까 그 십자군 그것에 의해서 중세 체제 자체가 무너져요. 그 십자군 원정이 종교라고 하는 명목을 거 사실은 강탈, 부의 강탈, 경제 강탈 전쟁이었어요. 그게 완전 그 노략질. 그러니까 그 봉건 사회의 그 뭡니까 그 귀족들이 거기 가서 약탈해 오려고 그 전쟁을 명분은 전쟁이지만 뭐 성주 회복이지만 처음엔 뭐 잠깐 그럴 수 있었죠. 나중에 다 철자 그거 했다. 그러면서 그 도덕성이 다 붕괴되고 그래서 밑바닥에 있던 농노들 말 잘 안 들어요. 나중에 가면 다 지살기 바쁘지. 그래서 중세의 전체적인 체제가 이 흐물흐물 흩어져 있어요. 그런 와중에 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여튼 예. 설명? 그래요. 이거 끝나고요. 그래서 옥함의 이런 식의 사유가 그 주류로 등장하면서 주류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설득력을 갖추게 되면서 중세의 그 학문적 기획은 무너져 내립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무너져 내렸고 사회 경제적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급이 등장하죠. 상공업 제3계급이. 그 이전에는 귀족하고 농노였잖아요. 귀족은 엄청 무식했어요. 그 당시. 글을 몰랐어요. 성주 엄청난 그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글을 잘 읽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군 출신이야. 기사 출신. 그러니까 장군이라고 하는 건 무력이에요. 무력. 칼 잘 쓰는 등치 큰 친구들. 그게 귀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양반할 때 문반, 무반 하죠. 무반은 별거 없어요. 힘 좋은 등치 크면 반이에요. 무반. 혼자 한 대여섯 명 때려잡을 수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양의 귀족 등치 큰 놈이에요. 무식해요. 엄청. 글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성주가 되고 다스렸어요. 봉건 영주가 돼가지고. 그런데 저쪽 가서 금품 훔쳐오고 뭐 이러면서 이게 뭐가 물건이 막 유통하고다 보면 뭐가 생겨나요? 뭐가 생겨나겠어요? 장사꾼이 생겨나요. 장사꾼은 장사를 하려면 글을 모르면 안 돼.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3계급이 등장해서 이제 훨씬 더 교묘하게 부를 쌓아가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되죠. 그래서 봉건 시대가 무너집니다. 그게 1453년 동로마 제국의 몰락. 동로마 제국이 저기 그렇죠. 잘하시네요. 거기에 있었죠. 그게 함락되죠. 비잔틴 오스만 터키, 비잔틴
무너집니다. 비잔틴 제국이 무너져서 그게 이제 중세의 끝입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이게 다 같이 가는 사건들입니다. 비슷하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는 문해붕도 그때 생겨나고. 그래서 중세가 완전히 이제 그 종말을 구합니다. 옥함의 면도날. 이건 뭐 많이 등장하는 표현에서 웬만큼은 아실 텐데, 이건 그냥 단순히 말하면 쓸데없이 존재를 늘리지 마라. 존재의 수를 늘리지 마라. 쓸데없이. 이걸 또 바꿔 말하면 쓸데없이 이론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같은 성능이면 간단한 게 좋은 거다. 단순한 게 좋은 거다. 요즘도 이건 통합니다. 가설을 구성하죠. 과학에서. 가설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구성해요. 이건 과학의 기본 과제 추진 방식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왜 발생했을까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으로 가설을 구성합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하이포테시스, 밑바닥에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이포테시스, 가설.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뭔가 이게 왜 이런 게 일어나지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 가설 구성해요. 근데 똑같이 설명하는 가설이 하나는 이런 복잡한 게 있고 단순한 게 있으면 1, 2 하면 어떤 게 좋다? 이게 좋은 거다. 이거 버려라. 쓸데없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라. 존재를 설명하고자 할 때 쓸데없이 많이 있는 것좀 하지 마라. 중세는 말이죠. 신이 있고 뭐 천사가 있고 그다음 뭐 천사도 뭐 계급이 있어요 또 인간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학문에서 이게 왜 필요냐? 인간 이하만 있으면 되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예를 들면 굳이 이런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존재를 너무 복잡하게 키우지 마라. 아까 보편론적으로 돌아가면 보편자 그거 있다고 할 필요 없어. 없어도 돼. 있다고 해서 더 설명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없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따라서 보편자라고 하는 존재를 더 씌우지 마라. 일반 자연 사물에다가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주의주의라고 하는 돈 스코트스, 오캄 두 사람을 통해서 중세의 기획을 아주 간결하게,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중세가 1000년입니다. 1000년. 예. 시작이 나오고 1800년 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이제 13세기, 예. 13세기에 등장하게. 그게 그 아우구스티누스부터 한 10세기까지는 그야말로 연구가 진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중세를 안 묶일 때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 시기를. 학문적 연구가 적어도 진척이 없었어요. 진척이. 맨날 위에 사람 반복할 뿐이지. 그러다가 11세기, 10세기 넘어 11세기, 12세기 아리스토텔 들어오면서 다시 확 꽃을 피우죠. 그러니까 그 이후는 그 중세 그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10세기 이후 11세기쯤 되면 그 뭡니까 기독교 사원을 중심으로 그 요즘 말하는 신부 전부 학자들이었거든요. 공부했거든요. 하나같이. 예, 수도사들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아주 박터지게 싸워요 그 안에서. 물론 뭐 밖에서 뭐 크게 보면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하지만 그래도 그때 상당히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적인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책 같은 것도 금속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픽션 같은데. 그건 저기 장미 이름에 나오는 움베르토 에코의 픽션. 그 에코의 픽션이지만 그때 그게 한 아마 14세기인가 5세기를 배경으로 했을 텐데 그 주인공이 누구야? 생각이 안 나. 윌리엄 오스 바스커빌인가? 그 작은 그 시종은 아두스인가? 영화에서? 어쨌든 설정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희곡 중에서 희곡만 남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생각하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특별히 뭐 웃음이 대학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시대에는 예. 분명히 희곡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이죠. 뭐 그럴싸한 상상력이죠. 거기 보면 그 바스커비 윌리엄 바스커빌이 아마 그 거기 나오는 그 신부였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름 확실히 않아요. 그 양반이 그 약간 그 얘기 끌려갈 때 상당히 사소한 걸 놓지 않고 관찰을 해요. 조사하면서. 그리고 엄청난 추론을 해요. 아주 그 사소한 걸 놓고 추리를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게 중세 말에 등장한 사유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기도하고 호소하고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태도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상당수의 그 사람들이. 근데 그때 오면 그 아마 그 볼록 렌즈 들고 다니지 않아요? 볼록 렌즈. 그래서 뭐 길가에 풀도 한번 들여다보고 말이죠. 근데 그게 그 관찰과 추론, 이건 그 후 16세기, 17세기 누가 했던 거냐 하면 갈릴레오 뉴턴이 했던 겁니다. 그 태도가 그때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그 경험보다는 뭐 계시, 감각보다는 이성, 이게 그 중세의 정통 토마스 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물론 경험도 토마스는 경험도 중시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지적 분위기에 대해서 이성, 신앙, 맹목적인 믿음 이런 것보다는 세밀한 관찰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추론, 이게 중요한 덕목이다. 학자적 태도에서 그거를 이미 이제 잉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잉태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희극 그 얘기는 픽션이고. 그 시대를 예. 중세 근세 이렇게 한다면 이게 세기별로 어떻게 이렇게 아까 뭐 거기다 말씀드렸는데 그 고대는 동로마 제국의 멸망 400 몇 년이죠? 453년인가? 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옛날에 외웠었는데 이제 그쯤인가요? 그쯤이 450년 경이죠. 서로마 제국의 멸망, 그거를 고대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노예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노예제가 저 마르크스 표현을 밀면,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 예, 이태리 로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디죠? 여기 있는 로마가 이게 서로마 제국이고, 동은 아까 이쪽으로 갔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죠. 여기가 동로마, 동서가 나뉘어가지고 쭉 가죠. 이게 비잔틴 제국이 되죠. 이게 서로마 제국은 450년대경에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이때까지를 450년 경까지를 대략 고대라고 합니다. 고대. 그다음은 아까 얘기한 뭡니까? 동로마 제국의 멸망. 이것도 1400 몇 년이죠. 어떻게 할까? 15세기입니다. 15세기 중이야. 그때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 멸망해요. 이게 중세의 끝입니다. 중세의 끝. 그러니까 450년서부터 1450년 정도까지 15세기니까 1000년입니다. 딱 1000년. 여기는 BC 거슬러 가면 물론 5세기입니다. 다시 5세기. 이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이라는 숫자가 돋보이는데, 그러면 1400년, 1500년, 1500년이면 앞으로 1000년, 2500년이겠죠. 뭐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생각이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그 현대, 이건 근대라는 표현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현대.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자꾸 포스트 근대 그러는데 사실 포스트 근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냥 근대예요. 생산 체제에서 봐서는 17, 18세기에 성립된 그 제도 하에 살고 있어요. 문명이 그 질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근대예요. 그냥 근대. 그걸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벗어나겠다고 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마치 아까 오캄이나 스코트가 그랬듯이 정통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말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겁니다. 근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뭔 소리죠? 그건 관념적인 얘기예요. 실제는 안 끝났어요.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 모더니즘의 근본 사회 체제가 그렇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를 구분할 수 있는 이건 뭐 마르크스가 잘 해놨잖아요. 고대는 노예제, 생산 체제가 뭡니까? 중세는 봉건제. 저기는 노예가 생산했고 중세는 농노가 생산했어요. 귀족이 일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생산. 그건 저기 누구야? 마르크스가 만들어놓은 개념이에요. 그다음은 현대로 오면 근대로 오면 자본에서 직접 투입되는 노동력은 노동자가 생산하잖아요. 지금 우리 노동자 생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이 주인이고 중세는 봉건 영주가 주인이었어요. 네, 봉건 영주가 주인이었죠. 지금은 자본가가 주인이죠. 뭐 안 바뀌었어요. 18세기 이후 지금 17, 18세기 이후 지금까지. 자, 또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그 24쪽 맨 밑에 문단. 이제 그 주의주의자들이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넘어설 수 없다. 회의주의를. 그러니까 정서, 의지 이런 걸 동원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 회의적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 실제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 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회의론에 대한 통속적인 논박, 그러니까 이들이란 것은 주의주의자, 의지를 내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말하는 회의론에 대한 흔히 하는 논박은 말이죠.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이다. 예컨대 회의론자의 머리를 때린다면 그때 그는 자기 자신 밖에 어떤 것, 즉 너의 주먹이 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달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이다. 이것은 의미 있는 반론이다. 어느 누가 자기를 때리는 주먹의 존재를 의심하겠는가? 나 역시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지진이나 사랑, 미움과 같은 것, 이건 정서적 경험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머리를 때릴 때 나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먼저 나는 촉각에 의해 그 손을 느낄 것이며 이어서 나는 통증이나 분노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회의론자들이 생각하듯이 감각이 늘 우리를 속인다고 가정하면 최초의 느낌은 주먹의 존재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통증이나 분노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을 때에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이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그 밖에 다른 경험으로는 결코 발견하지 못하든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들은 이미 인식작용의 타당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경험은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납득하셨습니까? 주의주의자의 얘기를 이 사람 장난 희화시켰어요. 희화시켰는데 어떤 기본 주장이 반론의 핵심 뭐냐니까 통증이나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이야말로 뭔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주는 통로가 된다. 이거 주의주의자 주장이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주의주의자들은
지성을 가지고 저기 뭐가 있어라는 걸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어떤 공포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두려움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애정이 갑자기 샘솟는다거나 그러면 그건 무엇인가를 향한 거다. 무엇인가로부터 오는 거다. 따라서 무엇인가에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는 아는 믿게 되는 통로가 된다. 이 정서적 체험이라는 것이. 공포, 불안, 뭐 등등 이런 정서적, 감정적 체험이 무엇인가의 존재의 증거가 된다 말이죠. 증거가. 이건 지성 갖고는 안 된다. 지성인이 이성이나 갖고 안 된다. 이거는 이런 걸 입증할 수 없다. 뭔가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든 게 뭐인지 잘 모르겠어 하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먹을 한번 쥐어박아란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아플 거 아니에요. 고통. 그렇죠? 그러니까 나 밖에 뭐가 있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자들이 맞지. 의지를 내서 정서적 체험이 확실하게 뭔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그런데 이런 식의 주의자들의 논법은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왜? 주먹이 와서 타격을 가했어요. 어디다가? 내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요? 고통이 와요. 고통이 느껴져요.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의지해 주신 나는 저기 뭐가 있어. 를 확신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림은. 그런데 이게 왜 부당하냐? 고통이 있다는 건 의심하지 않아요. 머리에 고통이 있었다. 그런데 이 타격할 때 이거 무슨 감각 중에 무슨 감각이에요? 촉각. 촉각은 우리를 늘 속이는 거다라고 해봅시다 한번. 회의론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러면 촉각으로 뭘 느꼈어? 아닐 수도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느낄 수도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우리 환상을 보듯이. 그러니까 촉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믿을 만한 수단이 못 된다. 통로가 못 된다라고 해버리면 타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때렸다라고 말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말이죠. 납득하셨습니까? 이해돼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꼈다고 해서 그 고통의 원천이 밖에 있는 것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 촉각을 의심해버리면. 내가 여러분을 지나가다 뺨을 확 때렸어요. 여기 와요. 뭐가 닿죠? 뭐가 철썩 닿았어요. 그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각을 의심해 내가. 이거 맞나? 이렇게 느낀 거 맞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 밖에 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동시에 성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의론자처럼 모든 감각을 괄호쳐버리면, 모든 감각을 의심스러운 것을 만들어버리면 밖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도 다 의심스러운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고통이라는 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거라고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가다 밖에서 온 고통이 아닌 것도 고통을 느낄 때 있잖아요. 아픈 거. 특히 그 대표적으로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의사들이 얘기하는 환지통. 팔 잘라졌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야 오른쪽 손가락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러잖아요. 이게 환지통이다. 손가락에 환상적 통증을 느낀다. 환지통.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오지 않아도 고통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밖에 무엇인가의 존재에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거기
그 지금 읽은 문단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 인식 작용의 타당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고통이 느껴졌다고 해도 그게 밖에 무엇인가 있다의 정보로 믿을 만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인식 작용의 타당성 그 뭐예요? 여기서 말하면 뭐의 타당성? 촉각의 타당성. 그러니까 감각의 타당성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야만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밖에 뭔가 나에게 타격을 가했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단입니다. 자, 회의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일단 양보하게 되면 곧바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에게서나 우리의 인식의 확실성을 의심하고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것에 호소함으로써 그러한 확실성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경우 모두에서 회의론자는 자기에게 내면 손가락을 움켜쥐고는 철학자를 그의 수렁으로 끌어당긴다. 한번 말려들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의론에 대해서 한번 작은 거라도 양보하면 안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뭐 그렇고 다 치고 그다음 그러나 그와 같은 수렁이 있다거나 일찍이 저 세계의 명제를 제기했던 고르기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냉철하게 사고하는 철학자에게 중요하고도 유익하다. 물론 회의론자가 주장하는 것은 고도로 과장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적으로 거짓이다. 하지만 그의 과장 가운데는 진리의 어떤 핵이 들어있다. 그것은 인식 가능성이 지극히 작다는 것이다. 나는 이를 비극적으로 작다고 표현하고 싶다. 우리는 극히 적은 것을 알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도 그것들은 대개의 경우 피상적이고 불확실하다. 우리의 지식은 단지 개연적인 것에 머문다. 개연적이란 말은 확률적인 것이란 말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확률적인 것이다. 실제로 절대적이고 무지학적인 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 인간은 이 세계에서 마치 장님처럼 암중무색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가운데 어쩌다 이따금 분명한 통찰이나 확실한 성과를 얻을 따름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식하며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 또한 회의론자와 꼭 마찬가지로 지나친 과장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셈이 된다. 자, 그러니까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교훈이 우리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데는 유의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주장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가 그런 문장이죠. 왜냐하면 철학적인 문제에서 단순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반성할 때면 언제나 깨닫게 된다. 단순한 해결, 단순한 해석 모두 그랬던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탐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고된 탐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회의론과 마찬가지로 나태하는 거다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엄청나게 복잡하며 그래서 그것에 관한 진리 또한 대단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오직 길고도 험한 작업을 통해서만 현실로부터 얼마간의 것을 많은 것은 아니라 해도 얼마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알 수 있다. 뭐 정도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인식과 관련된 얘기 전체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챕터의 논의 구조는 처음에 고르기아스 명제 1, 2, 3 이렇게
제시하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제일 처음 등장한 인물이 르네 데카르트 얘기죠. 이거 그렇게 문제는 이게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다. 데카르트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한다. 확실한 건 나는 확실하다. 그건 그거 그렇게 확실한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 주장, 보엔스키 주장이 나옵니다. 이 저자 보엔스키. 이 사람은 요거와 정반대 명제를 뭔가가 있다. 있는 것 중에 얼마가는 알 수 있다. 또 아는 것 가운데 얼마가는 전달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씩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수태에서.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이미 얘기했지만 이건 논증이 아니라 그랬어요. 논증은 상대방의 주장의 논거를 파헤침으로써 그걸 제거하거나 비판함으로써 그것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 그걸 비판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비판했지만 그냥 단순히 다른 것 갖다 뜩 갖다 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가 하나 있고 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아무거나 골라라. 그래서 논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으로 문제장으로 가면 나는 동의하지 보현식 자신이 나는 동의하지만 두 가지 이 회의를 위한 극복 방안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 하나는 자아를 중심에 놓는 해결 방안. 두 번째는 의지를 중심에 놓는 주의주의자들의 해결 방안. 그러나 보현스키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자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저자는 뭐 그렇게 생각해.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게 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면 뭐 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다면 적어도 그분의 일부를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이쪽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적어도 뭐 선택지로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런 주장을 집에 손자한테 초등학교 3학년 한 뭐 좀 더 해서 한 중학교 1학년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누가 이렇게 얘기하대?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응?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러고 말 거예요? 대단히 무책임한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있으나 만한 할아버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게 현대에 와서 그 통 속의 뇌라는 얘기를 잠깐 했어, 그렇죠? 뭐 이거 여러분도 어쩌면 다른 데서 들어봤을 거예요. 통 속의 뇌. 뇌가 통 속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자극을 전기로 주면 이 뇌의 주인은 다양한 경험을 즐겁게 해. 근데 세상에는 그거 준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런 게 그런 물리적 대상이 없어. 물리적 존재가 아예 없어. 이런 상자에 갇혀 있어. 조그만 상자에 전기 신호만 받고 있어. 어디로부터? 컴퓨터로부터. 여러분 지금 아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아니야, 난 무시하겠나. 저건 너무 극단적이야. 아니라고 하면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의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분은 아주 유심히 듣고 있고 어떤 분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상황이 사실은 내가 이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컴퓨터가 다양한 걸 줘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는 물리적 존재가 아니야. 물리적 존재가 있다고 내가 확신하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앞에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 어떤 데는 말만 하고 어떤 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하고 실제 저 친구는 저 앞에 없어. 컴퓨터가 준 정보를 내가 지금 해석하면서 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라고 해봅시다.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라고 그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이건 20세기 반론이 20세기예요. 20세기. 21세기가 되면 이거보다 더 극단적이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라고? 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시뮬레이션이다. 시뮬라크르 그림자. 시뮬레이션. 그 무수한 시뮬레이션 가운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해 프로그램으로 내 주변에서 있는 모든 사건은 다 가상이에요. 가상. 그 영화 그 뭐예요? 매트릭스요. 매트릭스. 그럼 몸 밖에 있는데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세상은 가상세계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그나마 확인할 길이 있죠. 왔다 갔다 못해 그쪽에 갇혀 있다. 그럼 평생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세계라고 이게 실제라고 알겠지. 네,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현실과 유리된 가상의 세계. 심지어 여기서 나는 실제는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고 프로그램. 누가 만든 거? 우리 미래의 세대. 한참 미래의 세대. 포스트 휴먼. 후세대 인간. 우리보다 훨씬 지적 무장해가지고 AI로 무장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재미로 이걸 만들었어. 이걸 집어넣었어요. 하나하나씩.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이야. 보는 건 다 이쪽에서 주는 정보들일 뿐이야. 시뮬레이션.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냐. 그냥 들여서는 부정 못합니다. 들여서는. 그런데 이걸 허무는 방법이 딱 하나. 내가 보기에. 이건 사람들 많은 사람이 들어있어요. 하나 있어요. 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렇다면 어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가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 밖에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모른다 그러면 그냥 내가 사는 대로 뭐가 됐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친구 만나고 웃고 똑같아요. 설령 내가 통 속에 뇌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가설은 이런 전면적 회의론은 실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무용하다. 쓸모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안이 됩니다. 위안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쩔 건데. 데카르트의 공로라고 하면 예. 어떻게 데카르트의 공로. 이제 문제 사회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 예. 데카르트 공로에서 내가 있다는 걸 밝혔다는 데서는 되게 공로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데카르트의 공로를 되게 철학사에서 평가할 때는 데카르트 이전에는 진리가 또는 요즘 말로 지식이 전수된 상태, 전수가 돼요. 그럼 이미 진리로 입증된 것들이라고 가르쳤어요. 이건 진리야. 외워.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미 전통의 그 뭡니까 권위자들에 의해서 확정된 진리체가 전수되고 있었어요. 그럼 물론 그 작은 것들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여요. 토마스 아퀴나스와 오캄 간 논쟁도 있고. 그러나 아까 얘기한 서구를 통합시키던 기독교 사상이 짙게 들이고 있었죠. 그걸 반복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인 세계상에서 신과 세계, 인간이라고 하는 그 관계 설정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묵수되는 것,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것, 무비판, 언크리티컬하게, 의심 없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1400, 500년 되면서 그 유명론자들 나오고 주의주자들이 판을 치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야, 우리 그럼 알 수 있는가 세상을? 세상은 지성을 가지고 알 수 없다며. 그럼 뭐가 생겨나요? 그럼 당장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알 수 없다? 고리아스와 같은 회의론이 생겨나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믿다 보면 알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끝에는 그 문명을 적어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추동했던 그 근본 원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 회의주의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 첫 시간인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문명의 끝에는 회의주의가 항상 바로한다. 고대의 필요니즘이 바로 했었어요. 필요니즘, 그 회의주의입니다. 그다음 중세 말에도 회의주의가 바로해요. 뭐 샤론 뭐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어야지. 요즘 기억 얼른 안 나는데 15세기, 16세기 되면서 회의주의가 아주 널리 퍼집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가 1596년에 태어나요. 데카르트가 1596년.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한참 그 중간에요.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한 업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맞는 거야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진짜 진리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이게 확실치 않아서 자꾸 회의주의가 생겨요. 회의주의가 왜 이렇게 판을 치느냐? 전수된 진리 체계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럼 나도 같이 한번 의심해 보자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한지 아닌지. 그래서 그가 가져온 이제 회의주의, 그걸 이제 흔히 뭐 좋은 말로 방법적 회의 들어봤죠? 네.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한 회의, 확실한 진리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회의. 그래서 방법적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의심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듯이. 그러고 나서 딱 의심을 쓰는 건 있다. 그 시도는 근데 본식에 하면 실패한 거죠. 하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철학사에서 중시하는 거는 그 태도. 그게 근대인의 태도다. 근대인 태도. 각성한 인간의 태도. 개인으로서. 그게 근대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집단으로 사고하고 집단으로 교육하고 집단으로 물리주고 그랬어요. 거대한 이데올로기, 기독교라는 이데올로기의 집단 노예였어요. 그거에서 벗어난 사람. 물론 데카르트는 과거에서 온 것들을 상당히 복원시킵니다. 그대로. 신도 있고 뭐 사랑하는 뭐도 있고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그 근거를 묻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그 태도에서 근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고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가도 여러분 소크라테스 나오죠.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에 몇몇 철학자들이 있어요. 흔히 자연 철학자라고 불러요. 제일 처음에 누구예요? 누가 나와요? 철학사에. 철학사에 탈레스 그렇습니다. 탈레스가 뭐라 하는데 뭐 별말 안 했어. 세상은 뭘로 되어 있어?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다음 무슨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 뭐 이상한 이름도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이 세상은 무슨 뭐 공기, 흙, 불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뭐 이래 또 뭐 무한한 걸로 되어 있고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적어도 우리 이 상식보다는 지극히 단순한 초보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역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여서 전하는 그게 이제 서사의 시대였습니다. 서사의 시대. 여러분은 잘 아는 신화의 시대. 신화의 시대. 미스라고. 미토스. 이거 신화입니다. 따져 묻지 않는 이야기. 그냥 전해주면 받아서 반복하고 또 전해주고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 근데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미토스가 로고스로 바뀌어요. 따져 물어요. 로고스. 요거 말, 뭐 논리, 학문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분화합니다. 오늘날은 남아 있죠. 바이올라지 할 때 라지, 로고스라고 말은 라직 할 때 라직. 그것의 어원입니다. 다 하나같이 논리, 바이올러지 또 뭐가 있지? 소셜라지, 라지, 아케올라지, 라지는 다 로고스입니다. 그 어원이 학.
이건 뭐 차이, 말은 말인데 어떤 말 차이나. 이건 따지면 따진다. 크리틱하다.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검토한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뭐 바다에도 신이 있고 태양도 신이고 뭐 달도 신이고 신 아닌 데가 없죠. 온갖 연못 조그만 데도 신이 있어요. 다 신이에요. 근데 그걸 또 웃으면 안 됩니다. 왜? 그 당시는 그렇게 인간의 언어 범주가 다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잘 아는 말을 가지고 그 세상을 해석했어요. 인간이 가장 잘 아는 말이 뭐겠어요? 그 당시 인간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랑, 미움, 뭐 투쟁, 뭐 이런 거, 또는 뭐 분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당시 신은 그런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지배하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신들끼리 질투하잖아. 인간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말이 그것뿐이었어요. 세상을 해석할 말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세상을 이해한다고 봤죠. 자연 속에 신을 심었던 건 자연 속에 인간이 들어가는 까닭은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신화를 만든 겁니다. 그 신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린 이유는 인당수에 있는 존재의 어떤 그 원리가 인간과 닮았을 거라는 것. 따라서 재물을 바치면 봐줄 거라는 것.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화를 통해서. 요즘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인간이 구성한 인간의 이야기 체계를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한다는 건 똑같아요. 다만 그때는 개념이 다양하지 않아서 발전하지 못해서 투박했던 것뿐이죠. 어쨌든 그런 식의 그 신화의 세계를 따져 물으면서 인간을 지워버려. 정확히 말하면 신을 지웠는데 그건 인간을 지운 겁니다. 이제 세계의 원리는 뭡니까? 그 태양신 누구야? 아폴론 맞죠? 아니에요. 제우스. 제우스가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그 근본 뿌리는 뭐다? 그런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화내고 뭐 그냥 질투하고 뭐 복수하고 뭐 신이 뭐 이래. 인간과 꼭 닮은 신이에요. 그런 신을 지워버리고 밑바닥에 뭐가 있다? 근본 원리가 뭐다? 물이다. 물은 인간적이지 않아요. 이제 공평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그걸 덧씌우고 있던 인간적 범주를 지워버리고 자연 사물을 갖다 댔어요. 그래서 아르케란 말 원소, 원질. 근원이 되는 뿌리에 놓여 있는 것. 이게 뭐냐? 이거 물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케올로지 여기서 올로지 붙이면 뭐죠? 이게 뭐예요? 아케올로지. 고고학. 뿌리에 대한 탐구. 현대 학문의 이름이 거의 다 그리스에서 와요. 이렇게. 어쨌든 이 알케 그늘지는 뿌리가 뭐냐? 이게 뭐 물이라 했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 사원 소설 흔히 말하는 물불 흙공기, 물불 뭐 흙하고 뭐 공기하고 이런 거. 뭐 한자 뭐 이렇게 막 나가죠. 나중에 또 뭐 공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나시메네스. 요건 엠페도클레스. 요건 아나시만드로스. 요건 탈레스. 뭐 어쨌든 누가 어떻게 했건 저런 식의 비인격적 존재를 등장시켜서 이 세계를 근원적으로 설명하셨다는 데서 과학의 시작입니다. 과학의 시작. 과학은 다양한 것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기본 전략이. 심지어 서로 상반되는 것도 그 뿌리가 같다.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라는 시각을 가져야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서서 이 펜 잡았다가 놓으면 떨어지죠. 내가 여기다 프로파가스 같은 거 든 거 풍선을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가 들어있는 거 올라가죠. 이건 서로 상반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떨어지고 올라가고 같은 원인은 같은데 내가 놓았다는 원인은 같은데 상반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지배하는 원리는 같다. 그렇지 하나다 말이지.
중력 법칙. 그럼 이건 근대의 뉴턴의 이제 안목이었는데 고대는 없었냐? 고대도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연철학 있잖아. 거기도 다양한 걸 하나의 원리로 꿰뚫어요. 어떻게 꿰뚫는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본성을 갖는다. 자신의 고향. 이게 뭐야? 무거운 거. 이건 지구 중심이 고향이야. 가벼운 거. 불. 이건 저 천상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고향을 향해 움직이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현상을 하나의 원리, 고향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 해석한다 말이죠. 그건 과학자의 태도입니다. 그 컨텐츠가 좀 이상하지 우리가 보면. 그건 대단히 원시적인 어떤 그 발상이고, 그러나 그 기획은 오늘의 과학과 다르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근대 과학의 아주 중요한 덕목, 내가 확인한다. 예, 배우는 내가 확인한다. 그게 근대의 덕목입니다. 중세를 벗어난 덕목. 네, 됐나요? 조금 빗나갔는데.